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형법, 형사법을 담당하는 이우진 강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얼마 전에 시험 봤던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문제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급 문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이제 지문의 길이는 길게 나왔습니다만 난이도 자체가 또 역시 뭐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성격은 아니었고 좀 더 지문을 길게 하면서 다양한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이제 관할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할의 이전 신청의 경우에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검사의 경우에는 관할 이전 신청이 의무로 돼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됐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관할의 경합이었죠.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그래서 합의부와 단독이 이제 문제가 되면 사건을 이제 담당하는 게 서로 경합이 되면 합의부가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원래는 이제 재판권이 없는 사건이 공소 제기가 되면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되죠. 근데 형사소송법 16조의 2에 의해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송 규정이 우선된다는 거죠. 4번 원칙적으로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하지만 그죠? 합의부가 관할권을 갖는 게 원칙이겠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조문의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합의부와 단독이 이제 문제가 되면 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하겠지만 네 사건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순수하게 조문 문제가 나왔던 거고 2번은 고소가 나왔죠.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수사의 단서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고소인데 1번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그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이제 우리 고유의 고소권자죠. 근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건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성범죄라든지 이런 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뭐 이런 경우에는 근친 간의 이제 성범죄 이런 경우에는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는 예외의 개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가 제한됩니다. 1번이 또 틀린 질문이 됐고 그 다음에 2번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우자 배직형이죠. 배직형이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직형에게 고소권을 인정해주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고소하지 않겠다 이미 합의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배직형이 이제 그 의사에 반할 수는 없는 거고요. 3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이거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렇죠?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삼촌 집이라든지 뭐 이모 집이라든지 이런 데 맡겨졌다 이거죠. 근데 맡겨진 집에서 그 법정 대리인으로 있는 사람이 뭐 강간을 했다든지 뭐 강제추행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다른 친족이 고소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죄도 이제 대표적인 친고죄죠.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3번은 이제 현행범인 체포가 나왔네요. 그죠? 1번 보시면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란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체포하는 자의 입장이죠. 체포하는 자의 입장. 그 다음에 2번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한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하는 범인이란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을 볼 수 있다. 우리 판례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하나하나 나눠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범죄의 현행성이라든지 명백성 이런 것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3번 관련해서
조문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 조문엔 써 있지 않지만 우리 이 현행범 체포에도 3번 지문의 세 번째 줄에 이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도증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현행범 체포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요 판례가 이래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2번, 3번이 이제 같이 연결해서 같은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네, 4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즉시 인도해야 되겠죠. 이걸 뭐 개인이 우리 검사나 사법경찰관 수사기관 아닌 개인이 현행범 체포를 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계속 잡아두고 수사할 권한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 인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때 즉시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건 쓸데없는 지연을 함이 없이 바로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시간적으로 꼭 밀착될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항소 나왔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이제 올라가는 걸 우리가 항소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1번 보시면 피고인이 항소하려는 경우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심 법원은 1심 법원이겠죠. 그죠? 이미 판결을 선고한 그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기본적인 항소 요건, 기본적인 조건을 좀 볼 테고, 그 다음에 2번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 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죠? 이제 2심으로 사건이 넘어왔어요라고 하는 걸 통지해 주는 거죠. 이날부터 20일이죠.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한다. 그럼 너 이렇게 제출된 항소 이유서를 상대방 측에게 보내주고 또 답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3번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굳이 소송 기록을 2심으로 올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항소의 결정으로 바로 끝내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걸 올라가서까지 다툴 필요 없다는 얘기고, 부적법한 항소가 되니까요. 4번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 철회 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죄명 같은 건 더 불리한 죄명, 뭐 상해죄가 상해치사가 되던 살인죄가 되던 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형 선고금지죠.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중형 선고금지가 적용된다는 거 기억을 다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뭐 전형적인 제척 사유를 묻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제척 사유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척 사유 아닌 건데, 기억 보시면 법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자, 이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수임 판사겠죠. 근데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전심재판 관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전심으로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니은이 이제 학자들이 싫어하는 판례 입장인데, 증거 보존 절차에서 증인 신문 청구를 한 법관, 걸 이제 돼 있는데, 이것도 증거 보전 절차를 뭐 1심 절차로 보진 않고 있죠. 전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걸 전심 재판 관여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니은도 많이 비판받는 판례고, 디귿도 마찬가지. 선관위원장, 우리 뭐 요즘 아주 시끄러운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법관들이죠. 법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후 당해 형사 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한 경우 전심 재판 관여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다 이거죠. 뭐 7호, 8호 이런 거, 6호, 7호 이런 거 모두 부정해서 제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시재판 절차에 1심 판결에 관여했다. 자, 약식 명령은 1심과 동일한 신급으로 보고 있죠. 동일한 신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변심으로 보지 않는다. 미음이 이제 제척 사유죠. 그래서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정시재판 절차의 항소심은 2심이잖아요. 그죠? 항소심은 2심이니까 약식 절차는 1심의 다른 절차로서 전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리을 미음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비교해서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간이공판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이제 간이공판 절차는 법정에서 이제 공판정에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이때
이 법원이 그걸 이제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이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나 제 책임이 추정되기 때문에 따로 위법성이나 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건 자백한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4번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4번으로 내려가 보면 이게 1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는 판례였기 때문에 다만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이제 4번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1번 정도로 그치면 되는 거고 명시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인정한다. 내가 난 유죄다. 구성역 가능성, 위법성, 책임 이런 게 모두 인정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2번은 이제 첫째 줄에 범위를 부인했다는 건 고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건 자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공판 절차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조문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는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판사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자백이 거짓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누군가 시켜서 자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신빙성이 없는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만 보는 거죠. 들어서 간이공판 절차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 대한 거 다른 말로 하면 영장실질심사죠.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수임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데 제 1번 보시면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그 피의자를 신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좀 끌고 올 수 없다. 이런 때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꼭 공판기일을 꼭 연기해야 된다든지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형사소송 규칙 96조의 13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번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한다. 체포된 자니까 바로 검찰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겠죠.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바로 즉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렇죠? 이건 이 영장실시심사에서는 이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되니까요. 그때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돼 있는데 아니죠. 여기 조문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죠. 인용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석방시켜줬다 이거죠. 그럼 아우 잘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게 만들었다. 잘했다. 이럴 때만 이제 국선 변호인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로 조문이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여러분이 조문은 이제 나올 때마다 중요한 조문들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대충 보면 정답을 못 고릅니다. 4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신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이제 최신 판례 25년 판례 입장이죠. 더 자주 나오고 있죠. 보통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하루의 기일을 잡아서 하루에 끝내는 게 바람직하겠죠? 안 그러면 실시심사 후에 계속해서 이제 구치소 같은 데서 이 피의자는 영장이 발부될까 안 될까 이걸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또 반대로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4번 지문에 써 있는 것처럼 그죠? 장기간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정도에 이른다든지 불법 구금까지 이른다든지 하면 그 자체는 위법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그냥 영장실시심사 기일을 좀 더 연장했다, 한 번 더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참여재판에 대한 거죠. 참여재판 1번 보시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렇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참여재판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필수 조건이 뭐예요? 피고인이 원해야 돼요. 피고인이 원해도 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피고인이 원해야 되는 건 필수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 줄 때 이런 답변서 여기다가 참여재판 안내 이런 것까지 좀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그 절차는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소송행위도 무효다.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지만 그죠? 법률상 권리는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원 입장에선 이 법률상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런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되어 제1심 공판 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 참여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준 채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협하죠.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그걸 뒤늦게 알아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설명해 주니까 아이 난 됐다. 어차피 나한테 참여재판이 뭔지 미리 알려줘서도 난 어차피 참여재판 진행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다라는 거죠. 기억을 해둬야겠고. 4번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그죠? 이게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하는데 뒤에 이제 판례 입장 관련해서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게 또 올해 9급, 그죠? 국가직 9급에도 물어봤던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제1의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피고인은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걸 받아들여서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죠. 주의하셔야겠고. 4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탄핵 증거로 가보시면, 그죠? 탄핵 증거는 이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증거죠. 근데 1번 보시면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미리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 탄핵 증거에 의해서 이 상대방의 어떤 진술의 증명력을 떨어뜨릴 것인지를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도 그에 대해서 방어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죠? 방어를 준비하기 위한 거다. 다음에 2번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 사실이나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탄핵 증거는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거든요. 네, 3번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따라서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엄격한 증거 조사 절차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합니다. 증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증거 조사 절차 자체는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4번 검사가 유죄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 결국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첫째 줄부터 쭉 나온 얘기가 적어도 이제 자백배제 법칙은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경 작성에 이 피신조서가 혹시나
내용 인정을 피고인 측이 안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전문법칙의 예외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대 증거, 반증한다는 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증명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반증도 일종의 탄핵이 되는 겁니다. 탄핵이 되는 거니까 이때 반증으로는 쓸 수 있다. 물론 증명력을 뭐 증강시킨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한다든지 이때는 쓸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가시면 증명력과 관련된 자백 보강 법칙이죠. 유일한 증거 능력 있는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밖에 없을 때 이때 유죄를 판결할 수 없다는 거죠.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피고인의 자백 플러스 보강 증거. 물론 그 보강 증거는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 능력 있는 독립된 증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1번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소위 말하는 이제 진실성 담보설이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이 보강 증거가 완벽하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피고인의 자백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증거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2번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도 충분한 거예요. 보강 증거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3번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역시 이것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이 보강 증거만으로 바로 유죄의 입증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백과 합쳐져 보면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다음에 4번 보강 증거는 증거 가치에 있어서 자백과 밀착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돼 있는데, 자, 보강 증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는 없어요.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는 없다라는 말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비상상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비상상고, 이게 이제 재심과 비상상고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연이어서 좀 배우게 되는데, 법령 적용의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게 비상선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비상상고의 목적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법령의 해석과 적용 관련된 거죠. 만약에 뭐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툰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재심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상고의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는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법령 적용, 법에 대한 부분, 법령에 대한 부분이죠. 네, 3번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가 허용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때는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1번에서 보면 비상상고의 목적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경우까지 비상상고로 인정하는 건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기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이거 이제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거죠. 거기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건 사실 오인이 문제인 거지 법령 적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다. 그래서 비상상고 사유로 보지 않고요. 네, 4번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왜? 법령 적용만 바로 잡은 거니까 이게 뭐 예외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경우만 예외가 되는 것뿐이에요. 아마 비상상고는 또 이게 뒤쪽의 진도죠, 대부분은. 그래서 대부분 뒤쪽 진도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상소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하는 것만 하고 계속 내가 계속 봤던 것만 보고 싶고 새로운 건 보기 싫고 뒤쪽 가면 또 안 하고 뭐 진도는 밀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2번도 이제 상소 파트죠.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정하거든. 항고, 즉시항고를 자주 물어봤죠. 그래서 1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결정에서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402조에 대해서 그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되겠죠.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러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없는 한 뭐 이렇게 돼야 돼.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2번 즉시항고도 7일이죠. 7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보통항고입니다. 보통항고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다만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소액이 없다. 이익이 없어졌을 때 못하는 거고 즉시항고는 7일이고요. 그 다음에 항고의 제기가 항고권 소멸인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 판결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기각한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조문을 슬쩍 비틀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항고의 제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보통항고는 집행 정지효가 없는데 즉시항고는 집행 정지효가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그 다음에 다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는 청구권자, 기억의 검사 청구할 수 있죠. 기억 검사 청구할. 기억 검사는 이제 객관 의무도 있고, 그죠?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도 재심 청구권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기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본인 당연히 재심 청구권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해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자,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뭔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법정 대리인도, 그죠?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본인,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까지.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돼 있는데, 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했다든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당연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망했다든지 배직형은 피고인이 사망했다든지 심신상실됐다든지 이런 경우로 제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살인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건 사망했으니까 직계친족, 배직형 이런 직계친족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절도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사자매. 그쵸? 미음, 비읍은 사망, 심신장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직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보면 그죠? 그냥 배우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사망했다든지 심신상실이라든지 이런 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의 특별 형사 절차에 대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1번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시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소위 말하는 이제 형종 상향금지, 예전에는 이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됐었는데 자꾸 이제 불변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피고인 측의 정식재판 청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남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형종 상향금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2번 약식 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나 면소 공소계약 재판을 할 수 있다 되는데 아니죠. 약식 절차에서는 벌금, 과료, 몰수 이쪽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무죄나 면소 공소계약 재판을 하려면 약식 명령 절차로 가면 안 됩니다. 통상 절차로 가야겠죠. 일반적인 절차로 가서 이런 무죄, 면소 같은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다른 절차랑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즉결 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시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소법 238조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즉결 심판 절차가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죠? 즉결 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1심의 공판 절차가 열리니까 거기 가서 혹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선정해야 된다는 뜻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즉결 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죠. 경찰서장을 거쳐서 법원에 제출된다는 것. 바로 법원에 제출되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을 거쳐서 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니까 조심해서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이제 수사에 관해서 이제 보고 있죠. 1번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가 조사한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그죠? 뭐 야간 조사를 한 건 아닌지, 휴식 시간 제대로 준 건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다음에 2번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인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행정조사에 불과한 거고 강제수사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않죠. 강제수사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협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마약 수사를 위해서 특정한 이 소포, 특정한 외국에서 온 물건 같은 걸 개봉하는 거 이런 것은 수사죠. 적어도 그때는 사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의 4조 1항에서 정한 거래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금융정보 획득하는 것도 강제 수사의 일종이죠. 강제 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범인 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일단 이제 소위 말하는 몽타주 작성이 우선되는 거예요. 몽타주 같은 걸 먼저 작성하고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개별적 순차적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가 틀렸죠? 몽타주를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라인업 방식이죠. 개별적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이 비슷하게 작성한 이 사람과 그죠? 피의자로 그려진 이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들을 그리고 용의자를 포함해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1대1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줄 세우기 방식,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라인업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조심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16번 피의자 신문, 임의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1번 피의자의 형제 자매도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피변 법배식형이 신청권을 좀 갖고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2번 신문 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경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틀렸죠? 먼저 지정하는 게 피의자 측이고요. 1인을 지정하는 게 피의자 측이고 혹시 피의자 측이 지정하지 않으면 검사, 사경, 이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반대로 해놨네요. 3번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부당한 신문 방법. 그 다음에 검사, 사경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안에 관한 사항을 피신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참여했다, 피의자 신문할 때 아니면 참여했다가 수사에 방해가 돼서 내쫓았다 이런 걸 좀 기재해 두란 얘기고. 그 다음에 17번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제 영상 녹화를 말하고 있네요. 1번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동의는 필요 없죠. 참고인 조사 시에 영상 녹화할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피의자 신문 시에는 그냥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 조작이나 편집을 막기 위한 거죠. 조작 같은 거. 2번 영상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조문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하고 요구가 있는 때죠. 요구가 있는 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하는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항상 그죠? 서면 첨부고 다시 녹화한다. 이런 틀린 지문입니다. 4번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기억 환기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요. 기억 환기용으로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18번은 이제 임의 동행이죠.
적법한 임의동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죠. 수사 준칙에 들어갔죠. 그리고 판례가 인정해왔던 이런 법칙들 뭐 생각을 해두셔야 될 텐데 기억 보시면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동행 과정에서 화장실로 따라가 감시했다는데 거부하더라도 강제 연행할 수 있다? 자, 임의동행할 땐 뭘 말해줘야 돼요? 안 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쫓아가더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강제 연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부했다고 강제 연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갔다가도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도 된다. 이거 순수하게 자발적인 거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도 이미 동행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했다. 그죠? 입니다. 요거는 이미 동행을 해서 경찰관서까지 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죠. 더 이상 조사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지한 것도 다 위법이죠, 지금. 그 다음에 디귿 이미 동행 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서에서 나가려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제지했다. 요거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음주 측정 이거 이미 동행을 했고 근데 뒤에 뭐예요? 음주 측정이잖아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면 음주 측정 거부죄 같은 게 이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는 제지한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게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제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문제는 음주 측정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동행, 음주 측정 이렇게 단계였다. 그 다음에 리을 음주 측정을 위하여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원래 이렇게 하차를 요구하면 내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임의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했다면 임의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미음은 뭐 너무 쉽게 위법하죠.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임의동행은 위법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압수수색이 나왔죠. 그래서 1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돼야 하나. 여기까지는 잘했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에 그 친권자에 대한 뭐 부모,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영장 제시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의사 능력이 있는 이런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따로 영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지문이죠. 유명한 판례니까. 그다음에 2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 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제시한 게 아니죠. 충분한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법합니다. 위법하다. 그리고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위 압수 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된다 되는데 아닙니다. 이미 위법은 발생되었고 사후에 나중에 변호인에게 보여줬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건 하자가 치유 안 됩니다. 이미 그 순간에 변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위법이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겠죠. 네, 3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의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영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죠?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의 전자정보가 특정돼야 됩니다. 이것도 압수할 수 있다라고 특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고 4번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춰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목록을 줘야 됩니다. 어떠한 문서 같은 걸 압수했는지를 세부적인 목록을 줘야 되고 또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장에서 바로 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뭐 서류에 양이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이제 수사기관에 돌아가서 바로 지체 없이 보내주는데
전체 문서를 이제 보내주는 이메일 방식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국선 변호인이죠. 국선 변호인 제도 관련해서 1번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빈곤, 기타 사유 뭐 이런 것들은 33조 2항에 의해서 청구국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청구국선. 그리고 2번 국선 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심사, 적부심사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그죠? 영장실심사, 적부심사 이럴 때 이제 피의자 단계에서 인정되는 건데 그런 거 빼고는 이제 공판 단계. 그리고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이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은 외워둬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33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는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중에 법정 구속이 됐고 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절차, 구속되기 전의 절차에서 미리부터 꼭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줬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판례가 말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뭐 유명한 판례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는 형사형법 33조 1항 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합니다. 이게 옛날 판례 입장이죠. 옛날 판례 입장이다. 좀 더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다음에 21번에 이제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 중의 하나인 증인 신문에 대한 거죠. 1번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틀린 판례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다 이거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니까 이 사람한테 더 불리한 재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사부재리요. 기판력이 발생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없던 증언 거부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네, 3번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결정 사유죠. 이런 것들이 294조의 3 뭐 이런 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여러분이 원래 이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죠.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 뭐 적대감을 보인다든지 갑자기 주신문 과정에서. 그 다음에 22번 자유심증주의. 자,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법률에 다 규정해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증명력에 관해서는 법관에게 맡겨두는 거죠. 개별 법관들에게 증명력 판단을 맡겨두는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야 하나. 그죠?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합리적 의심이라면 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른다. 요런 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걸 배제하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죠.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100%는 피고인 본인과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피고인이든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든 그 범인과 그리고 10만이 아실 일이죠. 100%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건 맞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입증된 이런 증거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이 당해 재판 절차에서 새롭게 증거 조사를 해서 그 증거를 배척할 수도 있어요. 배척할 수 있다. 네, 3번. 공동 피고인 중에 1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어떤 하나의 자백이라든지 증거 중에서도, 그죠? 일부분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백한 내용 중에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래, 피고인 네가 범행을 했다는 것만 믿고 다른 사람들과 공범이란 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살펴야 한다.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판례 같은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강간당한 사람이 행위했을 거라는 게 어떤 행위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강간당한 게 아니다. 뭐 노래방 도우미 강간 사건 막 이런 사건에서도 그런 판시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184조의 증거보전.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도 증거보전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리고 증거보전에서 압수검증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검사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1회 공판기일 전이면 피고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왜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판사의 허가입니다. 이게 이제 수임 판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이제 221조의 2의 증인신문 청구와 차이점이고요. 네, 4번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본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 기각 결정을 해야 하고, 여기까지 뭐 기각 결정, 그다음에 이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어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 원래 이제 수임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라든지 뭐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수임 판사의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24번 이제 피고인에 대한 설명이네요. 1번 당사자 능력의 존부는 소송 조건이므로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해야죠. 판결이 아니야. 공소 기각 결정 사유와 판결 사유는 다른 겁니다. 두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묻도록 하고 있으니까 의견 제시할 수 있다. 한번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 정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형사정법 227조 1항에 의해서 피고인의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회사 정리 개시 결정은 이제 뭐 회사를 마무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걸 뿐이고 대표이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그냥 공적 수탁자에 불과합니다. 공적 수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죠. 이게 좀 옛날 판례인데 나왔죠. 4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별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에게 과거에 있던 구법인의 그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인이 새로 신설됐다거나 뭐 합병되면 새로운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고요. 이미 확정된 의무를 승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 문제에서 군에 관한 판례 이렇게 1번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에 관한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에 있고, 그죠? 같은 신급의 일반 법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군사법원과 같은 신급의 일반 법원은 직근 상급 법원이 결정한다 되는데,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과 같은 신급의 일반 법원은 법원 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미리 정해진 추상적 기준으로 정하는 거지 직근 상급 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낯선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심을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2번 군무이탈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가 군무이탈자 복귀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 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 복귀 명령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남북의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탈영을 한 군무이탈자에 대해서, 그죠? 복귀 의무까지 부과하면서 2년, 3년에 한 번씩 범죄가 추가되도록 하고 있는 거 합헌적인 걸로 보고 있다. 3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원법 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혐의 사실과 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건과의 관련성,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해서 말하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그대로 제한이 적용된다 이거죠. 네, 4번은 우리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죠. 청해 부대 소속 군인들이 아라비아의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한, 따라서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 즉 구속영장 청구에 48시간 기산점이 있죠. 이건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이건 뭐 유명한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형법 문제도 해설하도록 하죠.